어떤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 와서 때린다고. 예,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서 50대 여성과 또 이 여성의 8살짜리 딸아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하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이 보도가 됐고요. 저희도 주요뉴스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변호사님이 이 사건 기사 딱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좀 난감하죠. 전자발찌도 채워 기존의 어떤 그 양형도 받아서 이미 그 그러니까 재범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을 계속 해온.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활보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점점 더 그 방법도 나빠지고 그리고 잡혀가면서는 본인이 미수에 그쳤다 막 이런 얘기까지를 미수에 그쳐서 난 얼마 안 있다 나와. 그러니까 너네 보복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미수에 그쳤으니까 난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거야. 이렇게 경찰에 얘기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과도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는 없는 거고요. 예,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는 지금 거다. 네, 이게 이제 그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강간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거지를 들어간 무단 침입한 사람이 강간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처벌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나는 성폭행 미수를 했으니까 가벼운 처벌 받을까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제 무지한 건데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이 모녀가 50대하고 8세 된 딸이 같이 살고 있는 이 공동 건물 1층에 살았어요. 6개월 동안 같은 공동구역에 있었다는 게 끔찍한 건데 물론 이제 이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폭행 범죄자 알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부착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서는 밤 9시 10시가 다 돼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혀 낯선 남성이 들어와서 성폭행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반항을 하니까 결국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8세 된 딸을 성폭행하려고 옷을 찢고 정말 어떤 이런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런 부분들이 끔찍한데 지금 왜 이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냐면 전국에서 많은 이 부녀자들 특히 그 딸 가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집안에 있는데 이런 남성들이 찾아와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심리적인 트라우마 이런 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상당히 놀랐다고 했던 이 50대 남성의 그 마지막 발언, 나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나올 것이다. 실제로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잘못 학습되어 있는 거죠. 잘못 학습되어 있는 그쵸?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주거 침입을 해서 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제 다쳤을 수 있거든요. 이 지금 폭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건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으로 이제 부류가 되는데 이미 때리는 행위에 착수하고 주거 침입을 하고 막 하는 상황이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삽입을 하지 않았으니 이게 미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여태까지 학습된 바에 의해서 성기가 삽입이 돼야 강간인 거고 성기는 안 넣었으니까 미수에 그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거 침입과 폭행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중처벌 받았지 감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가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조항이 있습니다. 주거를 침입하여 그 강간을 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주거 침입 강간치상죄. 그것이 적용되고 이 사람은 이미 그 행위에 들어가서 이미 그 실행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미수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장 심사 받기 위해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이 50대 남성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반복했다고 했는데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범행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모녀 있는 집 노린 거 맞나요?
아이를 지금 노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 일부러 그 모녀 있는 집만 노린 거예요? 못 있는 집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형량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수여서? 죄송합니다. 저 남성 지금 발에 여전히 발찌가 네. 부착된 상태겠죠. 예, 전자발찌 부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 성범죄 전과도 있다 네. 그러고요. 지금 범죄 경력이 한 7범 정도 되는 예. 사람이고요. 성범죄는 한 3건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징역 5년형에 전자발찌 부착을 이제 받아서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출소하자마자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른 범행을 시도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징역이 8월이 추가되고 그래서 이제 2025년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2026년 1년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자발찌 부착자가 굉장히 많은 사고를 내고 재범률이 거의 50%대 육박한다는 부분이 큰 문제인데 사실은 그 서초경찰서에서도 그 기역 아파트라고 굉장히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에 전자발찌 부착자 30대 남성이 이제 결국 침입을 해서 혼자 사는 이게 교육자식 분이었는데 침입을 해서 결국 강취를 하고 성폭행하고 살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모니터상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성범죄 전력자가 이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이런 범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폭행 범죄자를 알려주는 알림이라든가 또 전자발찌 부착만으로는 지금 이런 끔찍한 특히 약자나 여성 상대로 하는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이런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보완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근본 대책이 반드시 강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전자발찌 차고도 예전엔 전자발찌를 채우는 새로운 유형의 이제 뭐 부과된 벌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범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전자발찌 차고도 버젓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런 사람의 어떤 범죄 행각을 발견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 애초에 전자발찌가 범죄를 예방해 줄 거라고 예상을 사실 전문가 영역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그건 예. 그래서 그 국가가 혹은 사법부가 정책들을 이제 만들고 입안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전자발찌를 이제 채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 흥분을 한 것 같이 시그널이 띠뚜뚜뚜 와요. 그럼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을 할 수 있겠냐, 해야겠냐는 건 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재범을 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양형을 굉장히 좀 세게 엄단에 처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인력을 둬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본다든가 혹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고지를 해주는 거. 이 성범죄자가 누구다, 내 주변 반경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누구다를 알려주는 건 예방 효과가 역시나 못 됩니다. 주거 침입을 뭐 내가 문을 되게 잘 걸어 잠궈서 내가 뭐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은 가해자가 뭔가 시도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가고 재범을 해서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그들에게 당신이 범죄를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이런 어떤 그 더 많은 그 양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 자신이 불안하면 이런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예방 프로그램을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너가 이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들도 나중에 네가 혹시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너 좀 이런 교육, 교화 프로그램 좀 나와봐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뭔가 범죄율이 낮아지는데 그거를 보여주기식으로 행정을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이 처벌을 하는 거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서 저지르기도 하지만 전자발찌 차고도 범죄는 저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방 효과가 되지 않는데 예방 효과 될 것처럼 사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정책은 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전자발찌가 있다고 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란 누구가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그럼요. 당연히 예. 범죄 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들은 얘기는 이 전자발찌 어쨌든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공무원 인력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자발찌 부착은 이제 법무부 보호관찰소라는 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 전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이제 신고를 10일 이내에 해서 그다음에 전자발찌 부착하는 부분에 주거 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은우 변호사님 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첫 번째 출동은 누가 하냐면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보호관찰관이 합니다. 예. 그다음에 보호관찰관은 출동을 하면서 이게 위급한 상황이다. 성범죄라든가 이런 범죄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관할 지역 경찰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출동을 하긴 하지만 보호관찰관이 먼저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그 재범의 사례를 보면은 허가를 득하면은 예를 들어서 밤 10시나 11시부터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합니다. 오전 6시까지는 애출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해요. 제가 지금 시골에서 누가 올라왔는데 12시 넘어서 어디를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호관찰관은 스스로 신고를 하니까 아 그러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범죄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외여행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전자발찌를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도 범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안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보호관찰관 한 명이 최대 지역에 따라서는 155명, 적게는 128명을 관리를 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세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무려 3배에서 4배, 많게는 5배까지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의 예산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지역구 정치인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피해자들 국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끌어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치안 인력을 좀 많이 확충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떤 사건이 났을 때마다 그냥 세계 경일기입니다. 그때 막 이슈가 되면 떠들고 그러면서 잠시 후에는 또 사라져버리는 예. 이런 형태. 이게 이제 정치인 우선순위에서 예산 네.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자발찌 같은 경우가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주거 제한 조치도 보통 병행될 것 같은데 그걸 벗어났을 때 이렇게 위험 신호가 오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예, 예,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정된 장소가 예.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또 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사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해뒀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그 침입을 하면은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또 그 전자 장치를 탈착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m가 넘어가면 경보음이 울려요. 이런 형태. 근데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모르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예. 이런 측면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력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과 딸아이가 있었는데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고 나중에 보니까는 어쨌든 이제 비명을 지르고 시끄러우니까 아랫집 주인이 올라왔다가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어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그 딸아이는 용감했고 그 어머니는 또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범죄인들의 행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좀 안전에 유의하는 습관. 가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설사 문을 잠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예방 조치에 대해 고민을 하잖아요.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문을 시건하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는 그보다는 예. 우리 얼마 전에도 그 10세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 그 이제 양형이 너무나 낮아서 국민들이 엄청 놀라고 그거에 대해 막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했던 게 불과 사실 몇 주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는 미수에 그쳤고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가는 건 실은 나 신고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어라는 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좀 잘 살펴보고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사기관이 어떻게, 검사가 구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양형이 낮고요. 재범을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전자발찌를 그렇게 끊고서는 하는 경우에 이걸 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잡히는 순간 혹은 그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언동을 하는 것들을 그 처벌을 할 때 이제 이걸 수사기관에서도 꼼꼼히 기록을 하고 검사가 구형할 때 반영하고 일종의 협박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처벌의 양형의 기준을 세울 때 그 양형하실 때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 혹은 피해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노력을 하세요라는 얘기는 이 사건에는 사실 이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해자에게 더 집중하고 네. 그 사람들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예,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을 안전하게 잠그세요. 이렇게 해야 예방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아닌 거를 싫어하고 자꾸 의심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무죄를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예. 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다라고 영상이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유력한 용의자, 장기 동안 미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를 수사기관이 잡았습니다.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예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은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50대 여성과 그 딸아이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됐다고 합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009년 2월 1일입니다. 27세 된 그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27세 된 여성이었고요. 이제 이분이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회식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됐는데 3시가 되기 전에 남자친구 집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3시 8분쯤에 전원이 끊깁니다. 이제 이때 누군가에 의해서 택시를 탔거나 이제 이렇게 지금 경찰 수사는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피고인 박모 씨의 택시를 탄 걸로 돼 있었는데 결국은 2월 1일 날 새벽 3시에 이게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가 8일 날 시신이 에어르 농로 배수로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했느냐면 그 당시 최초 부검의가 보고서 2월 8일 날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 부검 결과를 보면 위에서 그대로 있고 사체가 부패되지 않은 이런 형태들로 보아서 발견되기 하루 전쯤에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 용의자로 떠오른 박모 씨가 선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태완이법이라고 아실 겁니다. 대구에서 6세 된 아이를 황산으로 부어서 결국 89일 만에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 태완이법이 발효되면서 정작 태완이는 이 사건이 공소시효의 이제 혜택을 못 받는데 공소시효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만료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재개됐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증거, 간접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주지방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버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건 좀 제가 설명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 사람 진짜 범인인데 재판부가 지금 판단한 거는 뭐 다 좋은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의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된다. 지금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상 직접 증거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사람의 목을 졸라 죽였든 뭐
그 칼로 찔러 죽였던 흉기 같은 게 네. 발견이 된다든가. 흉기가 발견되고 네. 거기에 이 피의자의 그렇죠. 지문이 뭐 그렇죠. 있다거나 혈흔이 있다거나. 그래서 아니면 그걸 피의자가 갖고 있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걸 예, 발견했다든가 예.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목격을 했다든가 아니면 피해자와 그 이제 피고인이 직전에 그 사망 직전에 같이 있었던 뭐 이제 그런 정황들 그리고 그 후에 피해자가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심증은 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신할 정도의 심증은 있는데 그런 물증은 아닌 거예요. 이 물증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무죄가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바로 저런 증거들 때문에 수사가 재개가 됐고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 범인으로 단정했던 그런 근거가 저기에 있는 겁니까? 미세 섬유하고 CCTV 화면?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 보도 안 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안 된 게 네. 있습니까? 사실은 경찰에서 이제 용의자 여러 명의 용의자 중에 이 박모 씨 피고인을 살인 진범으로 이제 처음에 그 포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어요. 첫 번째. 근데 폴리그래프 조사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거짓말이 나왔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어떤 거냐면 2월 1일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나요? 태우지 않았습니다. 거짓 반응. 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피해자 목을 누른 사실이 있나요? 저는 누른 사실 없습니다. 거짓 반응. 세 번째, 피해자를 스타킹을 벗긴 사실이 있나요? 거짓말 반응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POT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긴장 점검 검사인데 피해자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섞어서 놓고 그 물건을 본 적 있나요? 하는데 다른 물건은 전부 진실방이 나와요. 근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보고는 거짓말 반응이 나옵니다. 봤음에도 안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 뇌파 반응 검사라는 게 있어요. 소위 법원에서 인용을 합니다. 심리 생리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인용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법원 사법연감에 보면 100건의 피의자 중에 100건의 그 피의자,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허위 반응이 나온 100건의 피의자 중에 87명이 무려 유죄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세계에서 과학 수사의 일환으로 간접 증거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모니터에서 보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무스탕 시로라기, 그다음에 피의자, 용의자가 입고 있었던 셔츠의 레이온 섬유 이런 부분들이 좌석, 그다음에 피해자 몸 그리고 트렁크에서 일치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일치하는 경우는 수십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옐로우캡이 있는 택시가 18대인데 그 시간에 지나가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차가 바로 이 피고인 박모 씨의 유력한 택시로 이제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간접 증거들이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다 1심에서 이런 건데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하고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희종 팀장님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거짓말 반응과 뇌파 검사 결과까지 이야기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 범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한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어렵다. 저 아랫줄에 있는 거죠. 아랫줄에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다음 거는 말이죠.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수색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 재판부의 저 지적도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옷을 거의 지금 보면 나만을 위한 옷감을 끊어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범용한 소재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어떤 그 섬유가 그 피고인의 차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입었던 그날의 옷, 그 섬유들 이런 것들이 그 일치할 그 확률, 각각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과학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원이 어느 정도 좀 또 용인하고 있느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에 되게 유명 가수가 이제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도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법조 안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재 씨.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부검이들 대부분 그러니까 직접 부검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다른 견해를 내놓는데 좀 나중에 사진을 보고서는 단 한 명의 부검이가 이제 그 관련된 의사분이 얘기했던 것들을 차용해서 전문가 의견을 막 배제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오늘날 요 사건도 보면은
그런 확률의 문제,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심리생리 검사 같은 것들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또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항소심 결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노래 하나 잠깐만 틀어주십시오. 제가 이 노래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예, 최근에 한일 간의 경제 보복,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이 동학 농민혁명 다룬 드라마가 요즘 방영이 되고 있고 화제도 되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실패한 혁명이고 무엇보다 동학 혁명군들이 일본군과 우리 조선 광군에 의해서 거의 학살에 가까운 사륙을 당했다.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죠. 그러나 사람이 하늘인 세상, 귀하든 천하든 모두가 귀한 세상을 향한 동학군들의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서 동학 농민군들의 이야기 또 녹장군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